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북한 문제와 K-방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기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무기, 그리고 국제정세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북한하면 대남 오물풍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보낸 풍선만 해도 1,6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풍선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태에 있어서 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러한 도발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방식 그리고 그 수위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근본 이제 오물풍선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오물풍선을 내려보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군사 대비 태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허점을 좀 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고도의 기만전이나 심리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군사적 원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좀 공조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동 군사 개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의 견해는 조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 7월 26일 휴전 이후에 그해 10월 1일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한미 동맹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데요. 과거 1961년 이제 북한과 이제 소련 간에도 조소 동맹이 체결된 바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제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 불렸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러시아 체제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유명무실했었던 조소 간의 이러한 동맹 체계가 근본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연대와 공조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 조약의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그 위협을 받았을 때는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 체결에 대한 핵심 요지는 결국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군사적 지원을 양국 간에 합의했다. 그런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결국은 이러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 한반도 위기 상황, 안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우리 정부에게는 다가오는 일은 아니라 봅니다. 지금의 이제 북러 동맹 말고도 사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조중 동맹이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받으면 우린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해요. 자동 참전을 해요. 근데 반대로 북한 영토 내에 어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 군사적 어떤 그런 침해를 당했을 때 북한에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가 이제는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화인민해방군이 이제 5개 전구로 북부 전구를 두고 있는데 이 북부 전구가 중국 5개 전구 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만에 하나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군은 북한군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지원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또 상황에 직면한 거죠, 사실은. 근본 북러 간의 협정 체결로 인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년 7, 8월경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데
북한도 근본 동맹 체결을 계기로 북러 군사 훈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시 러시아의 행동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날아오거나 그리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제 S-400이라고 하는 사드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북한이 이 S-400 도입을 희망할 겁니다. 왜? 이 S-400은 스텔스 탐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F-35A나 또는 미국의 F-22 등 스텔스 전투기가 유사시 그 평양 주석공을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사시에 우리나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되는 평양의 주석공을 타격할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을 것이고 우려하고 있을 것인데 이 S-400 미사일과 이러한 러시아제 대공 방어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때 북한을 비롯한 중국으로부터 연일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북한이 이 S-400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 안보상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실 달갑지 않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달가울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발언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 속에 이르고 있고 2022년 2월에는 우러 전쟁이 발생된 이후에 지난해 10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이제 2018년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죠. 그러니까 즉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국 실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많은 이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런 기저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기저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또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정치 이념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가 이념화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북러 간의 군사적 공조와 연대에 대한 강화에 대한 측면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많은 언론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뭐 안보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대한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69년 유엔 산하에 NPT라고 하는 기구가 발족이 되는데 국제 레짐으로서 이 NPT는 실질적으로 1972년부터 실효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NPT를 가입했죠. 그리고 북한도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고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 국가인데 이 이후에 전 세계 이런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지금 중요한 기전데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핵무장론에 대한 불씨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또는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우리 뭐 NPT 탈퇴해도 되고 그리고 또 NPT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NPT 조문에는 어떤 심대하고도 위급한 상황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핵무장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으로서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단서 조항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전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도 핵무장하려 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도 핵무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우후죽순으로 여러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인데 만에 하나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핵전쟁으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지구, 우리 인류가 자멸하고 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감축하고 이러한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국제 레짐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핵무장에 대한 검토를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5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의제를 두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워싱턴 선언의 핵심 의제가 뭐였냐?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러 들지도 않겠다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미국과의 약속이거니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핵무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핵무장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론적인 입장인데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국익에 부합하고 국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핵무장을 한다라는 게 이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NPT를 탈퇴하거나 또는 NPT 가입 이후에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핵무장을 하려 들 때 미국 정부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해구상을 제공해 주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핵무장하려 들 때 결국은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레짐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에 대한 레짐 자체가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2달 내지 3달 이내에 우리는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미 핵무장을 하지 않겠고 핵무기를 개발하러 들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는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핵 보유에 대한 여지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워싱턴 선언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워싱턴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면 반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핵무장을 직접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런 전술핵 내지는 전략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는요, 그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자동 지원이나 자동 개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군사 동맹에서는 군사적 개입에 있어서 핵 보복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한 단계가 추가가 돼요. 미 국회로부터 미 의회 승인 절차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요식인데 혹자는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공격받았을 때 미국 의회 그 승인을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그러면 늦으면 어떡할 거냐 하지만 이미 그 가정에는요, 우린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 공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며칠 차이가 나던가 일주일 차이가 난다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결국은 나토 회원국들이 그 적용받는 그러한 군사적 개입이나 핵보복에 대한 조항과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의 핵 보복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이 그 얼마만큼 더 강화돼 있고 결속이 그리고 얼마만큼 느슨하냐인데 나토에 비해서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한미 군사 동맹은 다소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핵 보복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할 때 그 나토 가입국들과 동일하게 그 한미 동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에 그 핵 보복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해주거나 그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싱턴을 하면서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국익에 봤을 때 그 워싱턴 선언인 것은 정말 이제 순진한 결과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북러 간의 협정 체결로 인해서 미국의 외교 정가나 또는 국제 사회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변화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그러한 동맹이나 연대, 공조가 강화되는 현상 속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패권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조종자 역할에 있어서 어떤 심대한 좀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가운데 군사 분계선을 또 침범을 했더라고요. 이게 DMZ 의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뭐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확률 조금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뭐 이러한 뭐 북한군 작업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사실은. 네, 뭐 수천 명이 동원됐고 이러한 대규모 인력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 또는 유엔군 정전사령부 측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다소 이례적인데 만에 하나 어떤 그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면 지금 현 휴전선 인근에서의 어떤 군사적 마찰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군사 대비 태세나 지금 현 그 휴전선 인근에서의 그러한 어떤 좀 상황들을 북한 입장에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 드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해질 수 있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북한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도발을 할 때는요, 그 도발 이후에 우리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해왔어요.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행태는 항상 그 후속하는 그 도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 뭐 이러한 뭐 전쟁 위기설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던 부분들인데 지금 재부상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과 대만 문제, 그러니까 양안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설들, 그리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뭐 한반도 위기설들 뭐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 과거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2차 한국전쟁,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인데,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전쟁과 또는 군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순진한 동화속 이야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짚어보거든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 상황이 고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약 60에서 70% 열의 6, 7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금년 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뭐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작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서 뭐 결국은 이런 것이 북한이 의도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 대한 억지나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발발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또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런 도발 행태의 이면에 있는 어떤 숨은 속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실 정도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기 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지난 4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탄도미사일은 좀 들어봤는데 이 미사일은 좀 생소해서 이 미사일은 좀 어떤 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하이퍼소닉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음속의 그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 그래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그러한 발사체를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에 날아가는 속도는요, 마하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미사일들은 마하 2에서 3 정도. 그래서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력의 원칙에 따라서 이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탄도미사일은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무거운 하부 중량을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과 그리고 또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대신 이에 반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이 순항 미사일은 GPS를 통해서 리모트로 원격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표적도 정확히 그 추적을 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탄도 미사일이냐 순항 미사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새로 추가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리켜 이른바 전장에서의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극초음속을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우리가 이제 MD라고 하는데 미슬 디펜스거든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닌 미국의 사드나 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이언 빔이라고 해서 이제는 레이저 요격 체계까지 더해서 뭐 이러한 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데, 사드나 아이언 돔이나 아이언 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또한 이 모든 미사일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실어서 보낸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러 전쟁에서도 보면 러시아의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킨잘이라고요.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치르콘이라고 하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해서 배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돼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현무 미사일이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 뭐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런데 전력화, 이게 군에서는 이런 전력화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군에 배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이 전력화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 나라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북한도 이제 전력화 배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는 큰 숙제죠. 전 세계적으로도 K방산이 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열렸던 3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도 관심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K방산이 호황기를 넘어서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업계에서는 뭐 방발대발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뭐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는 태조 이방원, 그래서 태양광 조선업, 2차 전지와 방위산업, 원전.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이 방위산업에 대한 위상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체감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이러한 K방산이 좀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에 따른 전쟁 특수의 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전쟁 특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K방산의 이러한 어떤 성장 배경에는 그 이면에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그로부터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1953년 7월 26일 휴전을 맺게 되는데 휴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해왔고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을 항상 변함없이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일 때, 근데 그 부동산 침체기일 때는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도 안 했고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그 시절에 미친 듯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러한 전 세계 부동산 재벌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바로 이거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하던 시기에 반대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90년 탈냉전 이후에 평화기조 속에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변함없이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방산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2015년 7월입니다. 당시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에 말 그대로 방산 빅딜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테크인으로부터 삼성탈레시 등을 하나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고 계신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었고 잘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삼성과 하나 모두가 이건 윈윈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당시에 그때는 방산 비리의 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비단 방산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 산업 시장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삼성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무기 산업,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 여론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평판도나 기업의 신인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는 원래 사명이 한국화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부터 방산이 모체예요. 방위산업이 원래 시작이 한국화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그룹은 2030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장차 한국판 락히드 마틴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타임지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유망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요. 근데 당연히 삼성이 이름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나가 이름을 올렸어요. 방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도 현무 미사일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현무 미사일도 좀 궁금하고 방산 기사를 보다 보면 K9 자주포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K9 자주포랑 이렇게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현무 미사일은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멀리 또 쏘아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수 있다고 해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무 시리즈는 현무 1에서부터 현무 4까지 전력화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현무 5라고 해서 지금 기존 현무 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 뭐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임프로버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곧 현무 5도 개발에 성공해서 아마 전력화 배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예요. 우리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핵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만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무 미사일을 대략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00여 기 정도 내외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무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중량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무기를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만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는데요. 전략핵에 비해서 전술핵은 이제 저강도 핵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무 미사일은 방금 말씀드린 저강도 핵무기인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을 구분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9 자주포는 1989년에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시제 개발에 성공된 이후로 벌써 만 30년이 넘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로서는 전 세계 명품 자주포 시장에 이미 이름을 올렸고요. 한때는 K9 자주포가 수주 기준으로만 했을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에 육박하는 수준에, 그래서 단연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넘버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넘버원이죠. 지금은 현재 납품 실적 기준으로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에서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K9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해서 국내 방산업체인 풍산이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55mm의 사거리가 40여 킬로미터 내외였던 것이 이제는 60km 이상까지도 사정거리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km까지 이게 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60km 밖에 있는 정확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와 같은 무기 체계 플랫폼도 잘 만들지만 탄이나 이런 포탄도 잘 만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 첫 사례는요, 풍산의 5.56mm 소총탄이 처음 필리핀에 수출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사례가 됐죠.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을 감행할 때 한국식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서로 이제 작성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이 한반도 유사시 안전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근본 한미 간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그런 가이던스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러 전쟁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그런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에 대한 가능성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5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하셔서 체결된 한미 간의 정상회담 간의 다양한 의제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 보장에 대한 또는 핵 우산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그런 것들을 지침화해서 우리 정부에게 제시를 해준 거죠. 북한이 얼마 전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호기까지 이제 발사를 했는데 한반도 안보에서 군사 정찰 위성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께서는 군 위성이라고 하면 이게 통신 위성인지 정찰 위성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통신 위성도 보유하지 못하다가 통신위성을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군 통신위성을 임차해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군 통신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지난해에 우리가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고, 올 초에도 2호기를 또 쏘아 올렸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군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발사 준비 단계로부터 발사 직후 그리고 발사 이후에 그런 궤적을 추적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까지 이걸 다 추적하려면 우리는 군 정찰 위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군 정찰 위성이 한 기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SI라고 하는 군사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은 군 정찰 위성을 8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전범 국가로서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못한, 그래서 군대도 아니에요. 이른바 자위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은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군 정찰 위성을 8기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년 365일 24시간 한반도 주변을 감시를 하려면 정찰 위성이 최소 4기에서 6기 정도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기의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마저도 좀 더딘감이 있고 늦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2가지입니다.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그런 정찰 감시자와 자산에 대한 그런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주 무기 중에 이른바 신의 지팡이라고 해서 텅스텐과 합금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1m에서 1.5m짜리 금속 봉이 있어요. 이거를 대기권 바깥에서 우리 지표면 지구 표면으로 낙하시키면 엄청난 속도와 더불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핵무기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 밖에서 이러한 우주미기를 쏘았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가리켜 이러한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마저도 이런 우주를 선점하려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교수님께서 모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한미 동맹이라고 전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한미 동맹, 즉 한미 군사 동맹이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 축이다. 근데 이제 미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 28,500명을 명시하고 있어요. 법에. 예를 들어서 가령 북한이나 또는 우리 국내 모 단체 또는 모 개인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가 될 일이 아니에요. 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미 정부 수반과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미 국방수권법이 법이 개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미군 철수하라고 해서 누가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오늘날 전쟁 양상을 보면 과거의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휴전선 인근에 주한미군 병력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가리켜 또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한반도에 주둔돼 있는 미군 장병 하나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즉각적으로 미군이 자동 개입이 돼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장병의 목숨을 걸고 그런 한미동맹을 결속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또 철수를 하게 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들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사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한미 동맹의 결속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내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제 병력 수만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행 우리 작전 계획에도 그렇습니다.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북한 전역에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5,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면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끔찍할 겁니다. 북한 전역이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산업시설이 초토화가 된 후고 그럼 위협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지상 병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는 게 우리 현행 작전 계획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건데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든 아니면 2,800명이 있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의 핵심은.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미국 본토에 있는 증원 후속 병력을 증원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대규모의 이런 미국 본토 증원 병력을 우리가 파병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게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주일 미군의 주둔 병력과 주일 미군의 전략 자산들, 타격 자산들만 활용하더라도 전쟁 억지 및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략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8,500명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병력 수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28,500명 우리 그거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1조 2천억이던 것을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터무니없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K방산이 최근 글로벌 10대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 대수 현황에서 세계 2위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예, 2022년 방산 수출 수주액이 170억 불, 지난해 2023년은 140억 불. 올해 정부 목표치가 200억 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의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 K방산을 일컬어 자유진영의 무기고다라고 하는 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방산 수출 그 4대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이제 무기 수출 순위를 국가별 순위를 발표를 해와요. 근데 시프리와 같은 해외 조사 기관에서 공표하는 그 기준과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집계 기준은 통계상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시프리와 같은 해외 조사 기관은요 5년 동안의 평균 수치를 합산해서 순위를 내는데 딜리버리 기준이에요.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컨트랙트, 수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2년에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2022년에 맺은 계약은 기본 이행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계약된 물량이 지난해 2023년과 올해 실행 이행 계약을 맺음으로써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게 지난해와 올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시점과 계약 시점에 괴리가 발생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수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국가 2위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공표되는 시프리의 집계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점상 약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장차 2년 내지 3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강국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 방산 수출에 글로벌 무기 수출 국가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근거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대 강국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은 또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K방산은요 향후 한 수년, 5년 아니 그 이상 1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초호황기를 겪게 될 겁니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회담 결과에 이제 아무래도 우려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2022년 2월 24일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 발령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에 우리 한국 정부는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의료 물자나 그다음에 일부 공병 물자, 방독면을 비롯한 구호 물자 등 일부의 비전투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는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고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왔는데 사실 2022년에 제가 그때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우리 한국의 150mm 포탄이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최초 인터뷰를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제가 말 못했지만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도 있었고 이런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군을 통해서 우회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 푸틴의 대통령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죠. 더 이상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 개입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 약 100만 톤에 달하는 군수 물자들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가 또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지원해 준 게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포괄적 그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 언론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또 기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초췌해지고 얼굴도 눈도 충혈되고 김정은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 추측에는 김정은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김정은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눈가가 막 촉촉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마땅한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받지 못했고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인민들로 하여금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러한 어떤 지도력의 한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또한 북한 내 강경 군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 김정은은 항상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의 방북을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준 군사 지원과 준 군사 동맹에 가까운 이런 동맹 협정 체계를 맺은 엄청난 그러한 성과물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 북러 협정 체결의 내용을 보면 좀 주목할 게 북러 간의 군사적 지원 공조에 대한 부분만 명시된 게 아니라 군사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우주, 그다음에 이외 IT 관련 기술과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경제 동반자로서의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도 받아냈어요. 그 문서 전문을 제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물 보따리를 이번에 안겨준 거예요. 푸틴이. 그 김정은 이전까지는 북한은 항상 선군 정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제1번 과제가 선군 정치 체제인데, 근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 체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병진 노선으로 갈아탑니다. 근데 뚜렷한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효과나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두 가지, 결국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 원조에 대한 그런 측면까지도 다 얻어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교수님?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인명을 살상하고 또 전쟁이 지속되면 고통받는 또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입장을 보자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같은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를 필두로 한 중국, 이란, 북한 등 지금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950년 발생됐던 한국 전쟁도 그때 당시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고, 당시 3년 이상 전쟁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 양상하에서는 단기전보다는 장기전화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장이 조금 더 지속될 여력이 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좀 상황을 보면 전황이 어떤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러시아에게 전황이 전반적으로 유리해가는 것은, 사실 이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는데,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중재로 평화회담을 절차를 거쳐서 휴전의 단계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 미국이나 나토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불리해 가니까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는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도 시사하고 있고, 직접적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도 시사하고 있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러시아에게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런 긴장감처럼 중국과 대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긴장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게 될까요? 중국의 시진핑이 올해로 집권 3주기 체제를 완성했죠. 그리고 시진핑은 올해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시진핑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과업을 완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는 군사적 무력 충돌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년 내에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중국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 든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건데, 그럼 미국에 개입하는 즉시 우리 한국도 참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 군사 동맹이 있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베트남 전쟁할 때도 우리도 전투병 파병을 했어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니까 우린 또 다국적국의
또 포함이 돼서 또 전투병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에는 우리나라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이 대만을 도와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상식이죠.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같이 미국을 지원해서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 지금은 이제 심화돼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전 세계 함정 건조, 배를 많이 또 만드는데 지금은 민간 상선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함을 만드느라 쉽게 얘기하면 군함을 찍어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023년 작년 8월에 미 국방부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를 해요.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의 급격한 팽창과 중국의 군사력의 부상을 보면 조만간 수년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해서 더 앞지를 것이라고 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대량의 소모성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이 무인화된다는 거예요. 무인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부분을 미국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핵무기 또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점철될 것인데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이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4개의 발이 달려있는 견마형 로봇의 등에 화염방사기나 기관총을 설치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 중국 관영 TV에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군의 인공지능 AI 활용이라든가 군사형 무인 로봇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기존 재래식 무기로부터 최신 무기 그리고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한 군사력을 수적 그다음에 질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글로벌 군사 정세나 한반도 보안 같은 면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자국의 국익을,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북한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국보다 북한에게 손을 내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푸틴과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게 뭐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경제적 부담이나 또는 그 다른 옵션으로서 한국 정부가 원하면 핵무기를 용인해주는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주는 대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진출하게끔 하거나 투자를 요구한다든가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열어보면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보면 이건 정치인이자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업가라는 이미지도 커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국익 논리에 있어서 셈법을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 위험이 이제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한국형 삼축 체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형 삼축 체계는 이제 킬체인 그리고 KAMD, KMPR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축 체계의 첫 번째인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제 타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제법에도 전쟁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선제 타격을 허용하고 있고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가령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서울 상공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발사되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 즉 킬체인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킬체인. 근데 만에 하나 이 킬체인이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이제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MD라고 하는 미슬 디펜스인데요. 이제 위협 낙하물이나 또는 미사일 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KAMD의 특징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중고도에서 2차 요격 시도를 하고 다시 재차 그 저고도에서 3차 요격 시도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근데 만에 하나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요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이라도 가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서울 한복판 용산에 떨어졌다. 그럼 우리로서는 3단계 KMPR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KMPR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전면전이에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렇다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께서도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올해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6위였다가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 측정은 한 50여 가지에서 60여 가지 정도 다양한 그런 측정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핵무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궁극의 최악의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빼놓고 군사력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가 5위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해마다 군사력 순위가 쭉 떨어져서 지금 36인가 그렇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재래식의 군사력 순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 병력 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해요. 그래서 거기 적 위협이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상비 병력을 128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북한 인구 2,5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보기관하고도 이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00만이 채 안 될 거라고 해요. 최근에 한 1,800만 명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 근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어떻게 유지해왔냐는 거죠.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이 128만이라고 하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고 검증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인데 근데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순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보면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나 이러한 생화학 무기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뭐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 병력을 주장하는데 예비 병력들 북한은 군복무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의 군복무를 한 예비역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북한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동원 병력에 대한 부분들 한 대략 5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떠냐 50만이 채 안 돼요 병력은. 그래서 40만에서 50만 내외로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각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자산들, 전력들을 보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들을 우리가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른바 병력수만이 아닌 이러한 무기 체계의 어떤 질적 성능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병력이 많고 적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투와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부분에 좀 대입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군사력 측정 요소나 측정 지표들 그런 걸 다 대입해서 고려해야겠지만 북한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군사 무기 수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고 있다.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대원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라벤더 시스템이 AI 기반의 표적 시스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AI 기술이 이제 미래 전쟁의 양상을 조금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라벤더 시스템은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접목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적군과 우리 민간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전투 현장에서의 어떤 지휘 결심이나 지휘 판단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벤더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더 성숙화되고 고도화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또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라벤더 시스템은 필요하고 또 활용 가치가 있지만 조금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거리를 안고 있다. 앞으로 미래 전장은 이제 우리 현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멈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ned,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복합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unmanned 팀이, 그러니까 엄티, 그러니까 기존의 멈티라고 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무무인 복합 체계. 즉 앞으로 미래 전장은 무인화되어 있는 로봇에 의한 미래 전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무무인 복합 체계 도입을 통해서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뭐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형이든 또는 뭐 휴머노이드형이든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견마 로봇의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로봇 무인 체계가 미래 전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AI 인공지능의 시스템의 활용이나 무인 전력, 무기 체계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무인 AI 시스템과 이런 무인 로봇 체계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했던 사례가 한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핵무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손꼽는 핵무기는요, 1945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돼요. 근데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으로 나가사키의 민간인 20만 명이 그날 하루에 20만 명이 사망을 하죠. 근데 이 원자폭탄은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 시절에 그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의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비공식 기록도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마 해당 정부와 각 정보 당국에서는 또 부인할 수도 있는데, 과거 구소련 시절에 이제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비밀이 해제된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제된 문서들을 찾아보면 1950년대 초에 지금 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돈바스라고 하는 돌출 지역이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 내에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는데,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 배낭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가 이 핵 배낭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정부는 부인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는 당시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가 그러한 핵무기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국제 비난이나 국제 여론의 그런 직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걸 사용한 친러 반군 단체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증언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거를 규명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정작 우크라이나 정부조차도 핵무기 공격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은요, 보유만 하되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용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인정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필요하면 러시아가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30년 전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사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또 사뭇 또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네. 인류 역사상 궁극의 무기라 불리우는 이 핵무기는 앞으로도 절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K방산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